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제 이야기를 전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막상 이야기를 하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어렵기만 하네요. 이제 곧 마흔을 바라보는 인생의 짧다면 짧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무척 길고 어려운 이야기이거든요. 어린 시절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유복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자식들을 위해 뭐든 해주시려던 다정하신 부모님과 말썽쟁이 남동생까지 저희 네 식구는 별 걱정 없이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던 저는 그런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모범적인 학생이 되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많은 것을 누리고 지냈지만 제가 누리는 것들을 위해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저와는 달랐어요. 막내라서 너무 오냐오냐 기른 탓인 건지 아니면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어려움을 몰라서 그러는지 나이를 먹도록 철이 들지 않았거든요. 어려서는 장난기 많은 성격이라 그저 별난 줄만 알았는데 사춘기가 지나서도 철들 생각이 없이 사고만 치고 다니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어쩌다 질 나쁜 아이들을 사귀었는지 자꾸 부모님의 기대와 어긋나는 행동을 하곤 했었죠. 그렇게 남동생은 모범생이었던 저와 달리 학교에 문제아로 자랐고 위험한 짓을 하며 부모님 속을 뒤집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동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봐온 저는 그런 동생을 이해하지 못했고 한때는 그런 동생을 미워하고 원망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이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부모님과 저는 동생이 제발 철들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동생이 사고치고 다니던 와중에도 저는 희망하던 대학 입시에 성공하며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바라던 바를 이루었던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착실히 공부하겠다며 보람찬 대학 생활을 기대했어요. 그러면서 틈틈이 부모님을 도와드리기도 했었죠.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는 파주에서 전기장판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생산 공장은 늘 일손이 부족한 탓에 물량이 많아 바쁠 때면 부모님까지 야근을 하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생하시는 부모님 걱정에 자주 일을 돕곤 했었어요. 하지만 철없는 제 동생은 한 번도 부모님을 도운 적이 없었어요. 동표야, 너 오늘 학교 끝나면 어디 가지 말고 공장으로 좀 가. 알았지? 왜? 나 바쁜데. 네가 바쁘다고 나나 부모님보다 바빠? 또 무슨 사고 치고 다니느라 바쁘겠지. 그러지 말고 공장 가서 부모님 일손 좀 도와드려. 요즘 시즌이라 일손 부족하시다고 난리시잖아. 아이, 싫다니까. 그렇게 걱정되면 누나가 가서 도와드리든가. 누나 내일 시험 있어서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누나 대신 좀 가서 도와드려. 응? 몰라. 나 바쁘니까 그렇게 걱정되면 누나가 가던가. 알아서 해. 늘 부모님을 도와드리던 저도 그날은 다음날 있을 시험 때문에 공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고3이면서도 공부할 일 없는 동생을 보내려 했지만 동생은 놀기 바쁘다며 제 말을 무시했어요. 결국 제가 일을 일찍 끝내고 도와드리러 가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지난 줄 모르고 어느새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믿을 수 없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경찰은 저희 부모님 공장에 크게 사고가 났다며 제게 병원으로 가보라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병원으로 향한 저는 부모님이 무사하시기를 바랐지만 제가 다시 보게 된 것은 이미 차게 식은
부모님의 시신이었어요. 부모님과 직원 몇 분이 늦게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시던 중에 공장에 불이 나며 다들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만 연기에 질식되어 공장 내에서 사망하시게 되었던 거죠. 제가 평소처럼 부모님을 도왔더라면 저도 부모님과 함께 변을 당했을 텐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부모님을 뒤로 했던 저만 목숨을 구한 셈이 되었네요. 덕분에 저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혼자 살아남은 죄책감을 함께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퍼할 여유도 없었어요. 불이 난 원인이 기계 과부하로 인한 합선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사고가 저희 부모님의 책임이 되어 그분들의 자식인 저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다행히도 평소 저희 부모님의 성품을 알고 계신 유족분들 덕에 합의를 보며 감옥살이만은 면할 수 있었지만 그 뒤 사고의 책임과 유가족에게 도리를 해야 했던 저희는 부모님이 남기신 모든 재산을 전부 정리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남매는 하루아침에 천의 고아에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저는 학비를 감당할 수도 없고 당장 가장이 되어야 하는 탓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전 재산을 처분한 뒤에도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거든요. 그 후 저는 혼자 동생 뒷바라지를 하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고 고생 모르고 자랐던 제 손에는 어느새 굳은 살이 가득해지게 되었습니다. 사고치고 다니던 동생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성인이 되었고 저는 동생만큼은 책임지고 싶었지만 동생은 자기도 돈을 벌겠다며 스스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없는 동생이 이제야 철이 드나 싶어 다행스럽기도 했지만 또 그게 마냥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공장 운영하던 부모님 밑에서 모자람 없이 자란 동생이 공장 일을 한다니 누나된 마음에 괜히 속이 상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부모님 없이 저희가 스스로 건사하며 살아야 했으니 별 도리가 없었죠. 그렇게 저와 동생은 몇 년간 쉼없이 일하며 돈을 벌었고 몇 년 만에야 겨우 남은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20대 후반이 되었고 동생은 20 중반이 되었네요. 빚 갚느라 청춘은 다 흘러보냈지만 그래도 남은 빚이 더 없으니 이제 다시 새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동생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렸죠. 하지만 동생은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을 벌어야겠다며 원양어선을 타겠다고 제게 알려왔습니다. 그 말에 동생이 걱정되었던 저는 동생을 뜯어말렸어요. 부모님도 하루아침에 사고로 잃은 마당에 동생에게까지 위험한 일을 시킬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생은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게 작별 인사도 없이 어느 날 배를 탄다는 쪽지 한 장만 남겨두고 떠나버렸더라고요. 아마 동생도 부모님을 잃은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우리 집을 일으켜 세우겠다며 동생은 큰 돈을 벌어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동생과 오래도록 소식이 끊기게 되었죠. 저는 동생이 걱정되어 어떻게든 동생의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동생은 배를 타고 나간 뒤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제게 연락도 주지 않았어요. 저는 동생이 어딘가에서 잘 살아있기만 바랄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 잃고 동생마저 떠나버린 제 사정을 안타까워하며 제게 새 가족이 되어주겠다던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그 남자가 저의 동아줄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을 하더니 1년도 안 되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것이 본 모습이고 그동안 저를 속였던 거겠죠. 남편은 저를 호강시켜주겠다며 결혼하고는 일을 관두고 살림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남편이 이것저것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금전적으로는 부담이 없었거든요. 30 넘어 결혼한 탓에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집에서 살림을 하며 가정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생각처럼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고, 그러자 남편은 언젠가부터 집에 있는 저를 식충이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골프며 명품이며 펑펑 돈 쓰고 다니면서도 제가 쓰는 돈은 아까운 건지 10원 한 장까지 따져가며 용도를 캐물었고, 시댁 식구들과 남편 모두 저를 남편 등에 빨대 꽂고 사는 거지 취급을 하곤 했습니다. 먼저 일 관두고 집에 있으라고 했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제가 놀고 먹는다 생각하는 거죠. 그게 서러워서 다시 취직을 하려고도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아이를 핑계로 제 발목을 잡곤 했습니다. 애초에 임신하려고 일을 관뒀으면서 이제와 나가서 푼돈 벌어야 뭐하냐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저 때문이라며 뭐든 제 탓을 했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저를 무시할수록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까지 덩달아 저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셨죠.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친정도 돈도 없는 저 같은 며느리를 어느 시댁에서 반기시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 얼마나 곱게 자랐건, 얼마나 공부를 잘했건, 어떤 대학을 다녔건, 과거의 영광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일찍 친정부모 잃은 천의 고아에 대학 졸업장 받지 못한 고졸 신분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 처지를 저도 잘 알았기에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못난 걸 어떻게 하겠느냐며 그래도 결혼 반대를 하지 않으신 시어머니께 감사하다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었죠. 그래도 결혼 당시에는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고 그런 남편이 끝까지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마치 씹던 껌이 단물이 빠져 뱉고 싶은 것처럼 저를 하찮게 여겼고 결국 저는 남편의 무시와 시댁의 괴롭힘에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소식 끊긴 동생 생각이 간절했죠. 한때는 믿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국 제 걱정해줄 가족은 동생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남편이 가족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더 핏줄이 끌렸던 것 같아요. 부모님까지 돌아가시고 피나눌 식구는 동생 하나였던 탓에 이제는 제가 믿을 사람은 동생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동생은 돈 벌겠다며 원양어선 타고 떠난 뒤로 수년째 감감무소식이었고 저는 동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댈 구석이라도 하나 있었더라면 이 고생을 견디고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싶어 연락 없는 동생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생이 무사히 살아있을지 잘 지낼지 너무나 걱정스러웠어요. 그렇게 하나뿐인 동생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동안에도 저는 모진 시집살이를 버텨야 했습니다. 무관심한 남편에 나를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까지 저의 결혼 생활은 내내 괴롭고 불행하기만 했어요.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불러 일을 시키기 바쁘셨고 그 옆에서 못된 시누이보다 못된 형님께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더 부추겨 저를 괴롭게 하곤 했었죠. 그 덕에 시집가서 지금까지 시댁의 모든 굳은 일은 전부 제 차지였습니다. 전업주부인 건 형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인데도 형님은 친정 있고 든든한 남편 있는 탓에 시댁에서 손에 물 한 방울을 묻히지 않았거든요. 동서, 아직 멀었어? 식구들 다 배고파하는 거 안 보여? 죄송해요, 형님. 이제 거의 다 했어요. 한 30분만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아니, 동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대체 뭐해? 동서 정말 이기적이다.
혼자 고생하며 돈 벌어오는 서방님 덕분에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살림도 안 하는 거야? 그럴 거면 얼른 애나 낳아 기르던가. 임신도 못해, 살림도 못해. 동서는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애를 낳을 생각이 있기는 한 거야? 설마 지금 생활이 편해서 애 안 낳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동서는 어머니한테 살림도 못 배웠어? 왜 이렇게 살림이 늘지를 못해? 참, 맞다. 동서는 부모님이 안 계시지. 내가 깜빡했네. 그래, 뭐 동서 사정이 안쓰러우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그래도 앞으로는 손도 좀 빠릿빠릿하게 잘 좀 해봐. 더 이상 식구들 실망시키지 말고. 매번 화내고 윽박지르는 시어머니보다 가끔은 저런 식으로 사람 속을 살살 긁는 형님이 더 미웠습니다. 내 사정 뻔히 알면서 늘 모르는 척 일부러 사람 속을 후벼 파곤 했거든요. 돌아가신 부모님 얘기하는 것도 속이 상하는데 제가 임신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일부러 아이를 안 갖는 것처럼 말하는 건 참 못됐다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하고 5년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았거든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결혼 생활 자체가 스트레스이니 아이가 생길 수가 없는 노릇이었죠. 거기다 형님은 제가 집에서 노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저는 결혼하고 한 번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직장 생활할 때가 나았다 싶을 정도로 결혼해서는 정말 바쁘게 살았거든요. 집에서는 사업하는 남편 내조한다며 하루 종일 바빴는데 거기다 시어머니와 형님이 자기들 일 있을 때마다 저를 불러 부려먹어대니 제가 쉴 틈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 들어 힘들다는 이유로 저를 불러다 대신 살림을 살게 하셨고 형님은 애 키우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저를 시키곤 했었어요. 남편은 이럴 줄 알고 시댁 옆으로 집을 얻었던 건지 하필이면 시댁이나 형님네나 다 한 동네에 있었던 탓에 저는 혼자서 새집 살림을 해야만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시키시면 장 봐오는 건 당연하고 세탁소 일이며 구두수선이며 심지어는 커피 심부름까지 안 하는 일이 없었어요. 차라리 시어머니 모시는 거면 며느리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이해라도 할 텐데 같은 며느리인 형님마저 저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시니 저는 몸도 마음도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제 처지가 다른 걸 보면 저는 말이 좋아 며느리지 사실 그 집 몸종이나 다름없었어요. 동서, 어머니랑 나랑 지금 백화점인데 여기로 좀 와. 이거저거 사다 보니 짐이 좀 많더라고. 어머니랑 내가 손이 모자라서 같이 짐 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말이야. 지금 당장 올 수 있지? 그날도 저는 시어머니와 형님의 부름에 백화점으로 달려나가야 했어요. 늘 저를 시댁에서 일하는 하인처럼 생각하는 식구들은 늘 그런 식으로 별것 아닌 일에 저를 불러대곤 했습니다. 장볼 때에도 어머니는 짐이 많다며 저를 불러 짐을 나르게 했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형님이 쇼핑을 하실 때마저 저는 옷 구경 한번 해보지 못하면서도 식구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러 나가야 했죠. 좋은 건 늘 자기들끼리 하면서 힘들고 귀찮은 것만 제게 시키는 게 시어머니와 형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문제는 그런 부름에 거절도 못하고 달려나가는 저였네요. 근데 뭘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오늘따라 짐이 참 많네요. 형님, 짐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몇 개만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뭐? 동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동서는 위아래도 없어? 지금 감히 나한테 동서 할 일을 시키는 거야? 사실 제가 도와드리러 온 거잖아요. 저는 쇼핑도 안 하는걸요. 이게 지금 내 앞에서 말대꾸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지금 네 형님을 부려먹겠다 이 소리냐? 너야 이런 거 하는 게 당연한 거고 큰애가 네 할 일까지 다 해야겠냐? 하여간에 아유
못 배운 것이 불평불만만 많지. 뭐 하나 시키면 그냥 고분고분하게 하는 법이 없어. 너 이제라도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서 이러냐? 너 같은 거 내 아들이랑 이혼하게 만들어줘. 아,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동서가 이러는 게 한두 번인가요? 워낙 뭘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너는 네 형님 때문에 산 줄 알아라. 아무튼 군소리 말고 쇼핑백이나 잘 들어. 거지 같은 게 어디서 말대꾸를 하고 있어? 짐이 너무 많아서 같이 좀 들자 한 것이 그렇게 죽을 죄인지 저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런 면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형님이랑은 쇼핑하러 다니시면서 저는 백화점까지 부르셔서 짐이나 들게 하시고 거지라고 욕까지 하시니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수년간의 구박에 저도 이제는 상처가 덜한 줄 알았더니 그런 건 면역도 생기지 않는 듯 했죠. 그런다고 또 눈물바람하면 소방 맞고 쫓겨나고 싶냐 윽박 지르실 게 뻔한 탓에 저는 입술을 꾹 깨물며 애써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짐을 이고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시어머니와 형님의 뒤를 쫓았죠. 그런데 그 순간 누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하는 소리에 순간 저는 제가 환청을 들은 줄만 알았어요. 나를 누나라고 부를 사람은 내 동생밖에 없는데 그런 동생은 오래전 원양어선 탄다며 집을 나간 뒤로 여태 소식이 없었으니 이제 와서 누가 저를 누나라고 부른다고 해서 동생 생각이 날 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내심 철없던 동생이 여전히 철없이 혼자만 잘 살겠다고 나 같은 건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동생에게는 기대도 없었죠. 그런데 그런 제 앞에 나타난 것은 정말로 제 친동생이 맞더라고요. 동표야, 너 정말 동표 맞아? 그래, 나 맞아. 나 동표야, 누나. 동표야, 너 그동안 어디 있었어? 배 타러 나가서 여태 소식이 없더니 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다닌 거야? 여기는 또 어떻게 있는 거고? 미안해, 누나. 나도 그동안 일이 많았어. 그래도 10년 만에 누나 찾으러 왔잖아. 사실 내일 누나 만나러 가려고 그랬거든? 그전엔 누나 줄 선물이나 좀 사려고 그랬는데 설마 누나를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이런 게 정말 인연인 건가? 근데 누나는 뭐 하는 거야? 누나도 쇼핑하고 있었어? 그 잠깐 사이에 지난 10년간의 얘기를 나눌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짧은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동생은 그동안 뭐라고 지내는지 몰라도 잘 지냈던 건지 뒤늦게나마 저를 찾아오려고 했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소식 없었던 게 미안하기는 했던 건지 저를 만나러 오기 전에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쩜 이런 우연이 있는지 그때 저희가 딱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혼자 잔뜩 쇼핑백들을 이고지고 있는 모습에 동생은 제가 쇼핑을 하러 온 줄 알더라고요. 그런 동생에게 저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나 참 난감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생 앞에서 안 좋은 꼴은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제가 시어머니와 형님의 짐꾼 노릇을 할 때 동생을 만나다니. 차라리 이게 다 제가 산 물건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보다 앞에서 멀찍이 걷던 두 사람이 멈춰선 저를 발견하고 다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 제가 쫓아오지 않고 서 있는 걸 보고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얼마나 난리를 피울지 시댁 식구에게 무시당하는 꼴을 동생에게 보이기 싫었던 저는 서둘러 동생을 돌려보내려 했어요. 동표야, 내가 지금은 좀 바빠서 그러는데 내일 연락해. 누나 전화번호 그대로니까 연락하고 만나자. 알겠지?
누나,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도 반가운데 벌써 헤어지자고? 그냥 같이 얘기 좀 하면 안 돼? 막상 10년 만에 누나 보니까 나는 발이 안 떨어지는데? 지금은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래. 나 짐도 너무 많고. 아무튼 지금은 안 돼. 내일 연락 줘. 알겠지? 누나, 그럼 내가 짐이라도 옮겨줄게. 누나 지금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너무 힘들어 보여. 아니,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얼른 가봐, 동표야. 응? 제발, 누나 부탁이야. 10년 만에 만나서 회포를 풀 생각도 없이 자신을 보내려는 저의 행동이 동생에게도 이상하게 보였겠죠. 그래서인지 동생은 나중에 보자는 제 말에도 자꾸만 저를 돕겠다며 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그 바람에 결국 시모와 동서가 제 코앞까지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동생 앞에서만큼은 보이고 싶지 않았던 저의 굴욕을 결국 동생에게 보이고 말게 된 거죠. 너 뭐 하는 거야? 짐 들고 잘 따라오라고 시켰더니 뭐 한다고 안 쫓아오고 여기 있어? 너 지금 내 말 안 듣고 민기적대고 있는 거냐?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가고 있었어요. 동서, 지금 노닥거리고 있었던 거야? 이 남자는 대체 누구야? 동서, 설마 꼴에 애인이라도 있었어? 뭐 애인? 아니 이것이 정신을 못 차리나? 감히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네가 뒤에서 딴짓거리를 해? 그게 아니라요. 여기는 제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요. 뭐? 동생? 너한테 동생이 있었어? 나는 동서한테 동생 있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동서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변명하려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제 친동생이에요. 그러고 보니 얘가 시집 오기 전에 지 부모는 다 죽고 동생 하나 살아있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동생이 어디 멀리 가서 영 끊겼다 그러지 않았어? 설마 너 그동안 네 동생이랑 이렇게 만나고 다녔던 거냐? 돈도 한 푼 못 버는 것이 설마 내 아들 돈 친정에 빼돌린 건 아니지? 그저 오랜만에 만난 동생과 잠깐 인사를 나누었을 뿐이었는데 그 잠깐의 광경을 목격한 시모와 형님은 제게 별소리를 다 했어요. 남자라는 이유로 뒤에서 바람을 피고 있는 거냐 하기에 동생이라 그랬더니 이제는 제가 그동안 동생을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건 아니냐며 제가 남편 돈을 뒤로 빼돌린 것처럼 의심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제대로 설명을 하기도 전에 자기들 멋대로 오해하며 저를 몰아가는 걸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까봐 동생을 빨리 보내려 했던 건데 결국 제 동생도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알게 되었잖아요. 다들 진정하세요. 저 진짜 동생 맞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서 오해를 하시나 본데 저희 친남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돈어른 만나는 것도 처음이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동표라고 합니다. 이동표? 이동표. 뭐 이름 들어보니 남매가 맞긴 맞는 모양이네. 근데 얘 결혼할 때도 본 적 없는 사돈 총각이 갑자기 어쩐 일이지? 어디 멀리 가 있었다 그러더니 백화점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것도 거짓말인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동생은 멀리 배 타러 나갔었고 저도 못 만난 지 오래예요. 들어보니까 얘가 저 만나러 오겠다고 그래서 그 전에 선물 사러 왔다더라고요. 너는 입 다물고 있어. 내가 언제 너한테 물어봤니? 사돈 총각, 자네는 입이 없나? 왜 누나가 대신 말하게 하지? 그러는 사돈어른도 제 앞에서 누나한테 야 너 하시는 거 예의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언제 봤다고 저한테 반말하십니까?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서로 사돈이고 오늘 처음 본 초면인데 초면에 존친 정도는 쓰시는 게 사돈 간의 예의 아닙니까? 어쭈,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사돈?
예의? 야,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어른 앞에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사돈은 무슨 사돈? 네 누나가 내 며느리인 것 가지고 이놈이 내 사돈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돈 대접해달라 이거냐? 어머니, 저희 동생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말씀하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저랑 얘기하세요, 예? 동서도 가만히 있어. 어머니 말씀하시는데 어디 말을 얹어? 이거 이제 보니까 남매가 둘 다 쌍으로 싸가지가 없구나. 동서, 이제라도 동생 관리 잘해야겠다. 그러게나 말이다. 하긴, 아휴, 애미애비도 없는 것들이 뭘 제대로 배웠겠어. 아휴, 이래서 부모 없이 자란 것들은 안 된다는 건데 내가 며느리 욕심을 너무 안 부렸지. 뭐라고? 당장 사과하세요. 나랑 우리 누나랑 우리 부모님한테. 당신이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니니까 사과하라고요. 뭐야? 내가 니들한테 사과를 왜 해? 내가 못할 말 했니? 이렇게 나한테 난리 피는 것만 봐도 가정교육 수준 뻔하지. 니들이 엉망으로 사니까 니들 부모가 욕먹는 걸 니들 탓을 해야지 왜 나한테 화를 내니? 그러게 부모 욕먹이기 싫으면 찰 좀 하지 그랬어. 그리고 뭐? 뒤진 사람한테는 어떻게 사과를 하냐? 뭐 저승 찾아가서 인사라도 드릴까? 어머니, 됐어요. 저런 것들 신경 써서 뭐 하나요? 동서 수준이야 원래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그 동생이라고 해봐야 똑같겠죠. 애초에 돈 벌려고 멀리 나갔었다면서요. 돈 버느라 고생하던 사람이 뭘 알겠어요? 차림새도 보아하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거지 동냥한다 치고 넘어가 주세요, 어머니. 백화점에서 술 한 피워 좋을 것도 없잖아요? 뭐? 거지 동냥? 이것들이 지금 사람을 뭐로 보고 그딴 소리를 해? 당신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우리 누나한테 꼭 사과하게 만들 거라고. 그런데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돈 어른 앞에서 반말을 찍찍하고 있어. 너야말로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 망할 놈아. 무례한 시모와 형님에게 동생이 화를 내자 그 모습에 화가 난 시어머니가 동생을 향해 손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러자 순간 어디서 장정들이 우르르 나타나더니 동생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어디 숨어 있었는지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등장한 남자들은 동생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려는 시모를 단숨에 제압해버렸죠. 이것들은 뭐야? 당신들 뭐야? 뭔데 남의 손목을 잡아? 이거 안 놔? 저희 회장님께 폭력을 가하는 순간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회장이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내 손이나 놓으라고. 이것들이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누가 회장님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누군데 힘없는 노인을 잡고 이래도 되는 거야? 어? 당신들 다 신고할 거야.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차피 나한테 뭔진 못할 인간들이야. 적당히 겁줘서 보내버려. 뭐라고? 당신 지금 우리 협박하는 거야? 사돈이라 그래서 봐주려고 그랬더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누나 집에서 쫓겨나도 괜찮은 모양이지? 누나는 쫓겨나는 게 아니라 제 발로 나오는 거지. 나야말로 당신들 같은 인간들 있는 곳에 우리 누나 계속 살게 할 것 같아? 그리고 이 정도 가지고 협박이라고 할 거면 더 큰일 당하기 전에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된 건가? 대체 그 장정들은 누구이고 그 사람들이 왜 제 동생에게 회장님이라고 하는 건지 저야말로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동생이 그동안 원양어선 타고 오랫동안 고생을 한 줄만 알았는데 경호원들이 제 동생을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이 뭔가 다른 세계 사람같이 느껴지더라고요.
형님과 시모도 뭔가 위화감을 느꼈는지 제 동생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듯했죠. 그러자 동생이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 두 사람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자, 뭐 고소를 하던 신고를 하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쪽으로 하시고 앞으로 우리 누나는 다시는 건드릴 생각하지 마. 알겠어? 이게 뭐야? 영어로 적혀 있는데? 당신 사기꾼 아니야? 말 조심하십시오. 저분은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상대하실 만한 분이 아니니까. 저분은 브라질에서 5손가락에 꼽히는 대형 회사의 회장님이십니다. 자산 규모만 수천억으로 원래라면 당신들은 감히 말도 못 붙일 만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분께 해코지를 하려거든 그만큼 큰 손해를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 그만한 능력이 되시겠어요? 동표야, 저게 무슨 말이야? 회장이라니, 브라질이라니. 너 정말 회장님이 된 거야? 네가 정말 수천억을 벌었다고? 이런 얘기는 만나서 천천히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 일이 꼬여버렸네. 그래 누나, 나 성공했어. 철 모르고 가족들 속썩이기만 했던 내가 드디어 성공했다고. 성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누나를 찾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세월이 벌써 10년이나 흘러버렸네. 좀 더 제대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너무 오래 걸렸어. 그런데 누나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찾아왔을 텐데. 나는 누나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줄 모르고 내가 너무 안일했어. 정말 미안해 누나. 아니야, 동표야. 그게 네가 미안할 일이겠니? 그런 결혼을 한 것도 이런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다 내 잘못인걸. 그래도 결국 동표 네가 해냈구나.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그래 누나, 이제 걱정하지 마. 앞으로 모든 일은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누나는 그냥 나만 믿어. 누나, 저 사람들 어떻게 해주기를 바래? 누나가 원하면 뭐라도 해줄게. 나 이제 그 정도 능력 되니까 뭐든 바라는 것만 말해. 뭘 해달라니. 난 그런 거 없어. 이제 와서 복수를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저 사람들이랑 이제 인연을 끊고 싶어. 사실 그동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였거든. 내가 친정이 있기를 하니, 돈이 있기를 하니, 결혼해서는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며 살다 보니 그렇게 구박대기가 되어 있더라.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남편이랑 헤어져 볼 생각도 했지만 이혼도 뭐가 있어야 하는 거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내가 이혼할 자신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 꼴을 견디며 살았던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든든한 동생이 나타났으니 내가 뭘 더 두려워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괜히 유치하게 복수 같은 건 안 바래, 동표야. 그래봐야 저 인간들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겠지. 그래, 누나가 그러기 원하면 그래야지. 그래도 사과는 꼭 받아내. 누나는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니까. 동생은 자신이 노력해서 집안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했던 저와의 약속을 10년 만에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만에 성공해서 대단한 부호가 된 동생이 저는 무척 기특하고 듬직했어요. 예전에는 철없고 어리기만 해서 내가 챙겨야 했던 동생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성장해 되려 저를 보호해주는 건지. 그동안 기댈 곳 하나 없던 저는 듬직한 동생의 등장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저를 위해서 어떤 복수라도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복수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이제는 정말로 그 집과 연을 끊을 때가 왔구나 싶었죠. 어머니, 형님, 다들 잘 들으셨죠? 제 동생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 그러네요.
브라질에서 손꼽히는 수천억 부자라고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도 거지는 아닌 거죠? 그쵸? 아, 동희야. 그래, 정말 잘 됐구나. 세상에, 집 나갔다던 동생이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니? 내가 조금 전에 사돈 총각한테 실수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건 네가 잘 좀 설명을 해주렴. 내가 오해가 좀 있어서 그랬던 거지. 정말 사돈 총각을 나쁘게 대하려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그래, 동서. 우리 얘기 좀 잘해줘. 그럼 동서, 이제 잘난 동생 덕분에 떼부자 되는 거야? 동생이 뭐 좀 해준대? 하긴 하나뿐인 누나인데 뭐라도 해주겠지. 그럼 동서 앞으로 우리가 잘해줄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지낸 세월이 있는데 앞으로 잘 지내면 되지 않겠어? 제가 뭐 알아요? 저는 형님이랑 잘 지낼 생각 없는데. 설마 이제 와서 저랑 잘 지내고 싶으신 거예요, 형님? 언제는 제가 뭣도 모르는 거지라고 무시하셨으면서? 동서는 또 뭘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우리 가족 아니야? 가족들은 서운할 때도 있고 잘 지낼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가 또 막 친해질 만한 그런 계기가 없었잖아. 이제 동서 동생도 돌아왔고 우리도 좀 잘 지내보고 그러면 되지. 안 그래? 글쎄요. 그러기엔 제가 당한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기억력이 좋네요. 어쩌면 형님은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며느리들을 편히 생각해서 그런 거지. 너한테 악감정은 없어. 내가 정말 너를 미워했으면 진작 이혼시키고 내보내지 않았겠니? 그래도 갈 곳 없다는 너를 받아준 건 우리 아니냐?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일만 해도 그렇죠. 형님이나 어머님이 정말 저를 한 번이라도 가족으로 생각하셨으면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지 같은 저는 쇼핑백이나 잘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보통은 부려먹을 때만 필요한 사람을 가족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는 입장이 좀 바뀌었네요. 수천억 자산가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거지처럼 보이려나? 돈 얼마 있지도 않은 당신들도 그동안 나를 거지 취급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들 거지 취급해도 되겠죠? 그럼 한마디만 할게요. 나는 감히 거지 같은 당신들이랑 가족할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말고 꺼져. 수년간 마음에만 담아둔 말을 하게 되니 어찌나 속이 후련한지 저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얼음을 띄운 사이다를 마신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꺼지라는 제 말에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신세가 뒤바뀐 제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 못하며 저를 보고 억지 웃음을 짓는 시모와 형님의 표정도 너무 우스웠네요. 약자 앞에서 강하고 강자 앞에서 약한 비겁한 인간들 그 자체였거든요. 그렇게 시모와 형님에게 한 방 날린 저는 그 자리에서 쇼핑백들을 집어던지며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속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드디어 뱉었죠. 뭐야, 이 시간에 왜 전화질이야? 집에서 놀아서 뭘 모르나? 일하는 사람 생각 안 해? 생각 안 해. 아니? 앞으로 당신한테 전화할 일도 없으니까 마지막 전화해준 걸 고마운 줄이나 알아.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쉽게 합의 이혼하면 좋겠지만 당신 같은 인간이 합의 이혼해줄 리 없을 것 같으니까 당신도 소송 준비해. 이혼 서류는 내 쪽에서 보낼 테니까 당신은 늦지 말고 재판 나올 생각이나 해. 뭐야? 당신 미쳤어? 뭐 잘못 먹었어? 이혼이라니? 당신 이혼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래, 당신 좋을 대로 생각해. 근데 나는 지금 어느 때보다 맨정신이고 언제보다 멀쩡해. 내가 당신이랑 얼마나 이혼하고 싶었는지 알아?
그동안은 내가 못나서 너 같은 놈 만난 것도 내 업보라 생각하고 버티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루라도 빨리 연 끊자. 아, 혹시나 나 엿먹이려고 재판에 안 나오거나 딴짓거리하면 내 동생이 당신 가만히 안 둘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당신 엄마 통해서 듣고. 아무튼 나는 할 말 다 했으니까 법원에서 보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너랑 헤어질 수 있어서 속이 다 후련하다. 그 후 저는 동생의 경호원들과 함께 시댁으로 가 짐을 챙겨 나왔고 동생의 도움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하기에는 비용도 용기도 나지 않아 늘 마음속으로만 삭히고 상상만 하던 일이 동생의 도움을 받으니 속전속결로 진행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변호사 사무실 방문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한번 남편과 크게 싸우고 정말 이혼 생각이 간절해서 변호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변호사 비용을 댈 형편이 아닌 걸 알고는 그 변호사가 저를 도와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것 가지고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나 뭐라나 하면서 그냥 참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소송 비용을 들고 오라는데 몇백이나 하는 그 돈이 저한테는 귀했거든요. 그래서 우물쭈물 말 못하고 있으니 바쁘다며 다른 변호사 알아보라고 쫓겨나듯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달라도 너무 달랐네요. 무조건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며 온갖 법을 동원해서 제게 유리한 이혼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의 능력도 좋으시겠지만 그런 능력 좋은 변호사를 구한 것도 전부 저희 동생 덕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동생 덕분에 남편과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남편 놈이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소송으로 가야 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남편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바람을 피기를 했냐, 나를 때리기를 했냐 하면서 자기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랬지만 알고 보니 남편의 무시와 시댁 식구들의 괄시도 이혼의 책임이 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시모와 남편 모두에게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남편과 살면서 그 집에서 고생한 만큼 재산 분할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늘 돈 없다고 하기에 재산 없다는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동안 저 몰래 불린 재산이 꽤 되더라고요. 불경기라며 문 닫아야겠다던 업장들도 사실은 더 늘어나고 있었고 저 몰래 세받은 오피스텔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재산을 불릴 동안 저는 옷 한 벌 못 사입고 거지 취급당하며 고생만 했는데 말이죠. 그게 억울해서라도 제가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은 게 참 다행이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시모와 자기 형 앞으로 자기 재산들을 돌려두었는데 변호사님들이 그걸 전부 찾아내 주셨어요. 그 재산의 실질적인 주인이 제 남편이라는 것을 소명하고 남편이 은닉한 재산들을 파악한 덕에 제가 빈손으로 이혼하지 않을 수 있었네요. 예전이었으면 그 돈을 받고 정말 믿을 수 없이 기뻤을 거예요. 결혼한 뒤로 제 수중에는 돈 100만 원이 없었고 남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었는데 갑자기 억 단위 돈이 제 앞으로 생겼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마 그 돈이라면 평생 걱정 없겠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수천억의 자산가인 동생을 두게 되니 그런 돈도 다 푼돈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산 분할받은 그 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악착같이 재산 분할 받으려고 했던 건 돈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잘난 동생 덕에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마당에 그 돈 몇 억이 아까웠겠어요? 그보다는 제가 고생한 만큼 그냥 빈손으로 나오기에는 억울한 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라면 환장하는 돈벌레 같은 시댁에 작은 복수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같이 사는 동안 나한테는 10원 쓰기 아까워하던 사람이니 제가 이혼하는 마당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가면 아마 돌아버리겠죠? 아마 평생 그 돈이 아까워서 화병이라도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변호사님들 쓰며 끈질기게 이혼 소송을 해서 악착같이 재산 분할을 받아냈지만 남편 놈이 번 돈을 제가 쓰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아마 제가 자기에게 뜯어간 돈을 쓰지도 않고 기부했다는 걸 알면 남편은 2배로 아까워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제 복수도 2배가 되는 셈이겠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남편과 무사히 이혼을 했고 지긋지긋했던 시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같이 가자는 동생을 따라서 함께 브라질로 왔고 저는 브라질에서 국빈 대우를 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네요. 시댁 식구들 짐 들어주며 몸쪽 노릇하던 제가 이제는 비서에 도우미까지 쓰며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처음에는 해외여행 한번 못 가봤던 제가 지구 반대편 낯선 곳에 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이제 와서 괜히 동생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지난 10년간 내내 저를 위해 살았다는 동생 말에 저도 동생의 호의를 고맙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론 동생 덕 보며 살기로 했죠. 사실 가족을 그리워했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세상에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남은 가족이 서로뿐인 저희 남매는 앞으로 누구보다 서로를 위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희 남매의 행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